안녕하세요. 꽃이 막 피기 시작한 봄, 둘도 없는 인연을 만난 50대 남자입니다. 보면 볼수록 사람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싸움 없이 잘 지내던 사람과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틀어지기도 하고, 외나무 다리에선 원수 같았던 사람과 어떤 일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저 역시도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도 하고 또 끊어내기도 했는데요. 최근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보내게 되면서 제게 둘도 없는 특별한 인연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주고 가신 마지막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못 만날 기막힌 인연, 그리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장 안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셨어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가게는 항상 순대국밥을 맛보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곤 했답니다. 아버지도 책임감이 강하고 저희 남매에겐 늘 슈퍼맨 같은 분이셨지만 어머니도 무척이나 단단한 분이셨어요. 국밥을 맛있게 먹고 나가는 손님들께는 늘 웃는 모습이셨지만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에겐 호랑이가 따로 없었죠.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날, 한 손님께서 국밥 한 그릇에 소주 두 병을 마시고선 잔뜩 취해서 낼 돈이 없다고 외상을 달아달라며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소리를 지르는 그 손님이 무서워 가게 뒤쪽에 숨어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손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외상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밥을 먹질 말았어야지. 아주 배가 남사만해지도록 먹을 거 다 먹고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실 거 다 마셔놓곤 이제 와서 나 돈 없어 배째쇼 하는 거예요? 설령 외상이 된다고 쳐도 내가 손님 뭘 믿고 외상을 해줘요? 아 이런 씨. 그까지 국밥 한 그릇 꼴랑 얼마 된다고 외상을 안 달아줘? 그래 그 돈 벌어서 아주 부자 되겠다 부자 되겠어. 에라이 퇴! 아이고 그까지 국밥 한 그릇 얼마 한다고 돈도 안 내고 외상을 달아달래요? 참 고맙습니다. 국밥 팔아서 부자 될게요. 단 한마디도 지지 않는 어머니를 보고 그 손님은 부하가 치밀었던지 그냥 아예 바닥에 배를 까고 드러누워버렸습니다. 어머닌 그런 손님을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더니 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셨고 그 손님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온 경찰분들에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셨답니다. 아, 물론 돈은 어머니께서 끝까지 받아내셨고 말이죠. 강강약약이라는 말이 있죠. 강한 자에겐 강하게, 약한 자에겐 약하게. 어머닌 그런 분이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진상을 부리거나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에겐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아시는 분이셨고 근처에서 구걸을 하거나 허름한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 가게로 들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온탕과 냉탕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분이셨답니다. 저와 여동생은 책임감 강한 아버지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를 보면서 엇나감 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했지만 남동생은 예외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안 하던 말대답을 했고 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걸 극도로 싫어하면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호되게 야단을 치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만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둬. 본인 인생이잖아. 지금은 부모든 선생님이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잔소리로만 들릴 거야.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우린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자고. 아버지와 여동생 그리고 전 어머니가 당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당장 휘어잡아도 모자랄 판에 본인 인생이라고 가만히 기다려주자니 약간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선택이 한 번도 틀렸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남동생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언젠가 스스로 잘못된 걸 깨달을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쌍둥이 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작은 사고를 치고 걸리게 된 것이었죠. 가게에서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학교로 불려가셨고 마침 학교를 일찍 마치고 가게에 있었던 저도 가게 문을 급하게 닫고 나서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짧은 면담을 끝내고 나서 어머니께선 동생의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희 애 좀 먼저 데리고 갈게요. 학교에 있어봐야 어차피 공부에 집중도 안 될 테고 집에 가서 아주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려고요. 담임 선생님께선 어머니의 말에 당황한 듯 하셨지만 이내 조퇴를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학교 정문을 빠져나온 뒤 어머니께선 동생과 따로 갈 곳이 있으니 저보고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호야, 엄마랑 동생이랑 어디 잠깐 들릴 데가 있으니까 먼저 집에 가 있어. 해지고 나서 들어갈 것 같다. 어차피 오늘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가게는 오늘 하루 쉬는 걸로 하자. 알겠어요, 어머니. 먼저 집에 가 있을게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며 집으로 먼저 돌아왔고 정확히 해가 저물었을 쯤 어머니와 남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는 남동생과 어머니의 손에 새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온갖 쇼핑백이 잔뜩 들려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여동생과 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동생의 표정은 얄미울 정도로 의기양양했고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아까 들릴 거라고 하신 게 백화점이었어요? 엄마가 나 갖고 싶다는 신발이랑 티셔츠까지 다 사줬다? 그것도 브랜드로. 완전 부럽지? 야, 너 조용히 안 해? 뭘 잘했다고? 철딱서니 없이 말하는 남동생과 투닥거리던 그때 커다란 대성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곡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내어 엉엉 우셨습니다.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저희 남매는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남동생이 당황하며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로 눈물만 펑펑 흘리셨습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남동생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사고 쳐서 엄마 학교까지 오시게 만들고 다신 안 그럴게요, 엄마. 죄송해요. 이젠 정말 사고도 안 치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들 될게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이 적잖게 충격이었던지 그날 이후부터 남동생은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안 하던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뒤늦게 시작한 공부라 많이 힘들어하긴 했지만 말이죠. 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옆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분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20살이 된 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 정든 고향을 떠나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5 식구끼리 옹기종기 모여있다가 혼자서 생활을 하려니 외로운 점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나니 혼자 생활을 하는 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물론 방학이 되면 항상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다시 올라가는 날이 되면 어머니는 제게 용돈을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끼니 거르고 다니면 안 된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 알지? 반찬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걸로다가 싹 다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알겠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29이라는 나이에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5년 정도 만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함께할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이었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절로 웃음이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내의 부모님께서도 절 굉장히 예뻐해 주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아내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내를 데리고 고향에 있는 가게로 향한 날, 부모님께선 귀한 손님이 왔으니 제대로 대접을 해야 한다며 가게 문까지 일찍 닫고 저희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좋은 식당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문 닫을 채비를 하시려 하자 아내는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순대국밥 한 그릇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순대국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주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요. 어? 아유, 아무리 그래도 오늘 처음 보는데 맛있는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것도 좋지만 편하고 속 든든한 국밥이 더 좋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국밥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그거 한 그릇만 먹으면 하루 내내 굶어도 배가 부르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대체 맛이 어떻길래 그러지? 시간 되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항상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순대국밥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아이 문어체가 원체 허풍이 심해서 그래. 뭐 정 그렇다면 국밥 한 그릇 맛있게 끓여줄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는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따뜻한 순대국밥에 깍두기 국물까지 넣어 뚝배기 밑바닥까지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아내의 먹성에 놀라시면서도 이렇게까지 맛있고 복스럽게 먹어주니 너무 좋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아주 복스럽게 잘 먹네. 이 정도면 우리 집 맏며느리 자격 아주 충분해. 아니,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쳐. 사람은 자고로 말이야. 편식 없이 뭐든지 잘 먹어야 좋은 거야. 사람 먹는 거 보고 이렇게 흐뭇한 적은 니네 엄마 이후로 처음이다 문호야. 사실 처음 보는 자리이니만큼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을 텐데 스스럼 없이 저희 부모님께 웃으면서 대하고 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순대국밥을 싹 비운 아내에게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말이야. 정말 음식 잘하시는 것 같아. 나 원래 국밥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살면서 어머님이 해주신 것만큼 맛있는 국밥은 한 번도 못 먹어봤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께 요리는 꼭 배워야겠다. 맞아.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좀 좋긴 하지. 처음 뵙는 자리여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부담 하나 없이 음식 잘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고맙긴. 살짝 개걸스러워 보였나 걱정은 좀 되지만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이 예뻐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됐어. 양가 부모님들께 서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저흰 상견례까지 완벽하게 마친 후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허니문 베이비까지 찾아와 줬답니다. 손주가 생겼다고 말씀드리니 저희 부모님은 드디어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냐며 눈물을 지으셨어요.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내 친구들 손주 자랑하는 거 듣고 있으면 마냥 부럽기만 했었는데 이제 나도 자랑할 수 있겠네. 그럼요, 엄마. 나중에 우리 달콩이 태어나면 친구분들한테 꼭 자랑하세요. 얘가 우리 손주다. 이뻐 죽겠지? 하면서요. 밤이고 낮이고 자랑하고 다닐 거야. 그나저나 이제 조금 있으면 입덧도 심해질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다 얘. 입덧하면 살도 막 빠지고 조금만 먹어도 바로 올라오고 하거든.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한다. 알겠지? 아이고 엄마, 옆에서 아주 극지인이 모실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나중에 한번 내려갈게요. 원래 아이를 가진 지 2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입덧이 시작되잖아요. 그 시기가 가장 괴롭다는 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행히도 입덧이 찾아올 시기에 먹덧이 찾아와 줬어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고 토하고 이런 가정들을 겪지 않아도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먹덧이 찾아와서 잘 먹는 것까진 참 좋은데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순대국밥을 그렇게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어느 날은 저희 가게 순대국밥이 너무 먹고 싶다며 새벽같이 일어나 엉엉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순대국밥 먹고 싶어. 이 시간에?
내가 24시 국밥집이라도 가서 사올까? 근처에도 맛있는 집 있으니까. 싫어.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것보다 감칠맛도 떨어지고 맛도 없단 말이야. 내 입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순대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알았어, 알았어. 지금은 어머니 주무실 시간이니까 나중에 아침 되자마자 연락드려 볼게.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입덧 대신 먹덧이 찾아왔는데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가리지 않고 시종일관 우리 가게 순대국밥만 찾아댄다고 말이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님 박장대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새아가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알았어. 엄마가 끓여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 국물이랑 순대랑 이것저것 가득 싸가지고 택배로 보내줄게. 지금은 조심해야 할 시기니까 나중에 안정기 접어들면 가게로 직접 먹으러 와. 그렇게 어머니께선 직접 만드신 육수와 순대 등을 꼼꼼하게 포장해서 보내주셨고 그렇게 기다리던 순대국밥을 한 입 먹은 아는 정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국밥이 저렇게 좋을까 싶은 마음에 신기하기도 했고 맛있게 먹어주는 아내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만삭에 접어들었을 무렵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건강 하나만큼은 늘 자부하셨던 아버지께서 집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것이었죠. 아버진 급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옮겨졌고 여동생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부부는 급히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 중환자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힘없이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어머니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계속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더니 나중엔 화장실 들어가서 토까지 하더라고. 그렇게 계속 비틀거리면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다가 쓰러지셨어. 그래서 원인이 뭐래? 대체 뭐길래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야? 뇌출혈이래. 뇌출혈 골든타임이 3시간 정도인데 아빠 너무 늦게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우리 아빠 어떡해? 얼마나 아팠을까? 뇌출혈은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 작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버진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됐어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게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진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시지. 많이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평생 저희 집 기둥이 되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거기선 아프지 마시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하늘에서 잘 지내나 못 지내나 꼭 지켜봐 주셔야 돼요. 아셨죠? 여보, 우리 같이 산 지 30년이 넘었네. 그동안 같이 장사하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살았는데 그치? 그래도 당신이랑 함께하는 세월 동안 이렇게 든든한 자식들도 셋이나 낳고 예쁜 며느리도 보고 참 행복했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좀 더 내 옆에 오래 있어줄 거지? 애들이랑 새아가 내가 잘 챙길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바람 타고 훨훨 떠나. 나도 머지않은 날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알겠지? 많이 사랑해, 여보. 아버진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이별은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더라고요. 아내는 홀몸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만삭이었기에 충분히 힘들었을 법도 한데 장례를 치르는 내내 단 한 번도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는 조문객을 맞았고 또 조문객들의 식사까지 일일이 들고 나를 정도였죠. 그 모습을 보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제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힘들어도 어머님, 당신, 아가씨, 도련님이 더 힘들지. 그리고 내가 맏며느리잖아.
이 정도는 거뜬히 해야 하지 않겠어? 본인 몸도 많이 힘들 텐데 아무렇지 않게 웃어주는 아내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눈물로 보내드린 후 어머니와 동생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와 둘이 운영하시던 가게는 앞으로 어머니 혼자 운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추억마저 정리하고 싶진 않으시다며 본인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탓에 조용히 뜻을 존중해 드렸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아내는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낳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엔 둘째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국밥집을 열심히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잘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걱정했었는데 동생들도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잔잔하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대 중반이었던 제가 50이 됐을 무렵 저희 식구에겐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를 것 하나 없었던 하루, 남동생의 문자 한 통으로 평범한 하루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연락이었죠. 암세포는 이미 폐와 척추까지 퍼져버린 상황이라 수술을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고 서울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 급하게 가게를 내놓고서 가족 모두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서 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엄마, 유방암 말기래. 폐랑 척추까지 암세포가 번져서 수술은 진짜 의미가 없다더라. 의사들은 진짜 냉정해.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내뱉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선택지를 줬어. 연명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말년을 편하게 보내실 건지. 근데 엄만 웃으면서 자긴 더 살고 싶은 생각 없다고,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살다가 가고 싶다고, 호스피스 들어가겠다고 하시더라. 남동생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나니 누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눈물이 미친 듯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일 거라고,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너무 믿기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소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겨우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내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날 아내와 전 서로 꼭 끌어안은 채로 1시간을 넘게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을 만큼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셨던 국밥집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꼭 울지 말아야지. 장남답게 굳건한 모습으로 꼭 안아드려야지. 괜찮다고 말씀드려야지. 마음속으로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을 되뇌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중 나간 기차역에서 헬스케진 어머니 얼굴을 본 순간 어린애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절 어머니께선 아이 달래듯 토닥여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문호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아기네 아기. 왜 울어? 별로 울 일도 아니구만. 정작 당사자는 이렇게 덤덤한데 웬 니들이 더 난린지 모르겠다. 뭐라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눈물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참을 품에 안겨 눈물만 펑펑 쏟아냈고 같이 마중을 나온 아내도 어머니를 끌어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하고 난 후 저는 동생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는 건 분명 어머니도 원치 않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시고 어머니의 쩍쩍 갈라진 손톱에 매니큐어를 예쁘게 칠해주기도 하시고 손가발을 마사지 해주기도 하셨죠. 어머니께선 내가 언제 또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냐며 죽기 전까지 잘 누리다 가겠다고 웃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옆에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들께
아내를 자랑하기도 하셨답니다. 여기 우리 며느리 참 예쁘죠? 남편한테도 참 잘하는데 나한테는 얼마나 더 잘하는지 다시 태어나도 우리 며느리 같은 애 못 만날 거예요. 맞아요. 며느님 요즘 시대 보기 드문 효부세요. 아드님께서 참 장가를 잘 드셨네요, 어머님. 어머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눈물을 꾹 참느라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니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버텨주셨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어머니의 의식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던 수녀님께선 저희 부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머지 가족들도 부르시고요. 예정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버텨주셔서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진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이제야 편히 쉬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편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의식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밤 고향에 있던 동생들도 올라오고 아이들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한 방에 모였습니다. 숨을 가쁘게 내쉬던 어머니께선 옆에 있던 제 옷깃을 끌어당기시더니 뭔가 할 말이 있으신 듯 입을 계속해서 힘겹게 뻐끔거리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만약에 내 장례식이 열렸을 때 혹시라도 명호라는 청년이 찾아오거든 동생을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잘해줘야 한다. 이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한테 하는 부탁이야. 하늘에서도 지켜볼 거니 그 아이가 찾아오면 꼭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할게요. 명호라는 청년을 동생처럼 대해달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동생들과 저희 아들들,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봄눈이 내리던 3월의 어느 날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같이 일을 했던 상인분들로부터 시작해 어머니의 소시적 친구분들까지 찾아오셔서 모두 같이 슬픔을 나눠주고 가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살짝 정신 없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0시 정도가 되니 찾아오는 조문객들의 발길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오늘은 더 올 손님이 없겠지 싶던 그 순간 한 청년이 대성통곡을 하며 장례식장 안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선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주저앉은 채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큰 소리로 오열하는데 저와 동생들,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당황스러워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우는 바람에 이러다 추상 한 번 더 치르겠구나 싶어 저는 황급히 달려가 그 청년을 달래며 물었습니다. 저기 늦은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실례지만 누구신데 이렇게까지 슬퍼하시는지. 죄송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전 김명호라고 합니다. 명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반짝하고 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에서 들었던 그 이름,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청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명호 씨의 이름을 듣고서 등을 살살 어루만져줬어요. 당황스럽긴요. 울고 싶은 만큼 실컷 울다가요. 눈물은 참으면 나중에 가슴속에 응어리 져서 남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펑펑 울어요. 명호 씨는 제 목소리에 울컥한 듯 한참을 더 소리내어 울다가 이내 감정을 추스른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럼 명호 씨를 데리고서 아무도 없는 식당 쪽으로 이동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명호 씨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얼마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말이죠.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까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만약 장례식이 열리고 명호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찾아오면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대체 얼마나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이길래 유언으로 동생처럼 대해달라는 말씀을 하실까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아까 명호 씨가 대성 통곡하는 거 보고 나니까 살아생전 어머니 어떤 인연이었는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어, 전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론 엄만 이혼하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이랑 살림을 차렸고 아버지 혼자 어린 절 맡아서 키우셨대요. 그래도 엄마 없이 자랐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거의 안 자고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요. 근데 하늘에서 성실한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제가 3살 되던 때 아빠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제대로 안 나요. 엄만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려서 나간 지 오래고 아빤 돌아가시고 전 이제 막 걸음마 떼고 말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제 고아원 보내라고.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대요. 제 눈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그리고 죽은 자식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형편이 좋지 않은 분이셨어요. 저 하나 걷어 키울 형편도 안 됐지만 그래도 절 포기할 수 없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맨날 첫날 리어카 끌고 폐지랑 공병을 주우러 다니셨고 저는 너무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맨날 대문 앞에 쪼그려 앉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깜빡 잠들기도 하고 눈 떠보면 할머니가 따뜻한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계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좋은 기억이었나 봐요. 지금까지 생각이 날 만큼. 할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릴수록 잘 먹고 커야 된다면서 저한테 맛있는 소시지 반찬이나 고기 반찬을 해주시곤 하셨거든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올 때마다 할머니한테 뽀뽀를 해드리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끔 해드리는 그 뽀뽀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한없이 따뜻하기만 하셨던 할머니는 제가 9살이 되던 해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9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건 다 아는 나이잖아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울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울면 니네 할머니 너 두고 마음 편하게 못 간다고. 그 말에 거짓말처럼 울음이 딱 멈추는 거 있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너무 슬펐는데 그래도 이왕 가시는 거 마음 편히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랑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명호 씨가 담담하게 얘기를 해나가는데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랑 둘이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도 폐지랑 공병 줍는 걸 돕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눈보라가 치든 상관없이요. 비 오고 눈 오는데 공병이랑 폐지를 주우러 다녔어요. 돈 버는데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우산이나 우비 하나 없이 그렇게 열심히 고사리 손으로 공병이랑 폐지를 주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할아버지와 절 미친 사람들 취급했고요. 근데 저희를 유일하게 따뜻한 손길로 감싸준 분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고 사장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까 명호 씨를 봤을 때 누군지 못 알아봤던 걸로 봐선 동생들도 명호 씨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비 오는 날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 저희가 있는 곳까지 와서 모아둔 폐지나 빈 소주병들을 리어카에 실어주셨고 비에 젖지 않게끔 비닐까지 야무지게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제게 우비까지 주시면서 비 오는 거 맞지 말고 이거라도 쓰고 다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더운 날엔 더위 먹지 말라고
물을 먹기 좋게끔 얼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 하굣길에 고사장님을 마주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라며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하셨어요. 한겨울에 할아버지랑 리어카를 끌고 가면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하고 몸 좀 녹이고 가라면서 순대국밥도 2그릇 내주셨는데 저희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계속 사람이 밥을 먹었으면 값을 치러야지 하면서 돈을 내려고 해도 아이고 영감님 됐어요. 이러시면서 극구 사양하시던 분이셨어요. 고 사장님은. 명호 씨는 은은하게 미소를 띄우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이 되던 해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아버지마저 기관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었어요. 17은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될랑 말랑하는 시기잖아요. 딱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기분 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내 옆엔 아무도 없고 날 챙겨줄 사람도 없고 내가 엇나가도 바로 잡아줄 사람, 야단쳐줄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인생 막 살자, 엉망진창으로 살아보자 한번. 이러고서 17봄부터 완전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같은 학년 애들 돈 뜯어가는 건 기본이고 그때 담배도 배웠고 소주 마시는 법도 배우고 새벽에 오토바이도 막 타고 다니고 진짜 쓰레기 짓이란 쓰레기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녔어요. 아마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보시면서 가슴을 치셨을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거 왜 저러나 하고 방황을 제대로 했네요. 충분히 심적으로 힘들면 엇나가게 되는 게 사람이니까 이해해요. 그렇게 막장처럼 살던 어느 날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딱 고 사장님을 마주친 거죠. 머리도 딱 세우고 귀도 여러 개 뚫고 담배까지 피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셨겠어요. 전 애써 모른 척 시선을 피했는데 고 사장님이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제 귀를 확 잡아당기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어른이 나도 안 피는 담배를 네가 뭐 한다고 피냐? 그리고 귀는 또 이게 뭐고 머린 이게 뭐야? 너 안 되겠어, 따라와 하면서 제 귀를 잡고 질질 끌고 가셨어요. 잡힌 제 귀가 얼마나 아프던지. 어머니가 그래서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선 국밥집으로 데려가서 순대국밥 한 그릇 따뜻하게 말아주시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최근에서야 듣게 됐다고. 진작 알고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갑자기 너 왜 그렇게 됐냐고. 원래 안 그랬지 않느냐고. 이러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 2발 뻗고 편히 쉬시겠냐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뭔가 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난 어차피 이제 잡아줄 사람도 없고 옆에 있어줄 사람도 없는 천의 고아니까 세상에 나 혼자 남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때 사장님이 제 등짝을 엄청 세게 때리셨어요. 그래서요? 막 씩씩거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니 너 보면 우리 작은 아들놈 어릴 때가 생각이 난다고. 그놈도 딱 어렸을 때 너 같았다고. 지금은 멋 모르고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게 마냥 좋을지 몰라도 지금 술 담배 하면 나중엔 분명히 후회한다고. 내가 봤을 때 너 머리도 영특하고 성격도 좋아서 뭘 해도 될 놈이라고. 그리고 네가 왜 혼자냐고. 내가 있는데. 내가 네 뒤에서 든든한 백이 돼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해보자고. 그 말을 듣는데 무슨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눈물이 죽죽 흐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나는 옆에 있어주겠다고. 내가 널 잡아주겠다고 말해주는 어른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때 진정으로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됐죠. 그때부터 어머님 명호 씨의 후원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선 근처에 있는 단과학원에 등록을 시켜주셨고 국밥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명호 씨를 국밥집으로 불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인 뒤에 조금 더 조용하고 편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선행을 남의 입으로 들으니 뭔가 신기하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땐
성적이 완전 개판 5분 전이었는데 그래도 고 사장님이 매일같이 밥도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끔 공간도 내어주신 덕분에 조금씩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땐 전교권 안에도 들었었는데 그때 고 사장님이 절 껴안고 엄청 우셨어요. 봐, 하면 되잖아. 안 되는 게 어딨니? 하면 다 되는 걸 하시면서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더라고요. 그만큼 고 사장님 품이 따뜻하기도 했고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고 수능을 치던 날 고 사장님이 저한테 여시랑 찹쌀떡 사주시면서 원하는 대학 꼭 붙으라고 주문도 걸어주셨어요. 그 덕분인지 명호 씨는 서울 안에서도 제법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고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시며 명호 씨의 첫 대학 등록금과 자취방 월세까지 내주셨다고 해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했는데 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생이 공부에 전념해야지 아르바이트 무슨 아르바이트. 생활비 내가 조금씩 보내줄 테니까 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라고요. 달달이 저한테 월세랑 생활비 합해서 80만 원씩을 보내주신 덕분에 전 진짜 공부에만 열심히 매진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대기업까지 들어가게 됐고요. 솔직히 제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까지 입사할 수 있었던 건 100%다 고 사장님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 다 돌려드리고 싶어서 첫 월급 타서 딱 연락드렸는데 편찮으셔서 호스피스 병원에 계신다는 말 듣고서 엄청 운 거 있죠. 그래서 가끔 찾아뵀어요. 찾아뵈도 얼마 못 보고 나가야 했지만 조금이라도 뵙고 싶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사하다는 말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고 사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네요. 전 임종도 못 지켰는데. 명호 씨 얘기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각별하게 여기셨던 이유가 있었네요. 이제야 이해가 가요. 명호 씨는 이야기를 끝마치고서 시계를 한번 쓱 보더니 이제 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제게 부조금이라며 건네더군요. 아까 하도 우는 바람에 부위함에 넣는 걸 깜빡했네요. 여기 부조금이요. 와줘서 고마워요. 혹시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특별한 인연이면 저한테도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고 명호 씨가 건네준 부조금을 부위함에 넣으려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봉투의 두께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살짝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봉투 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무려 30장이나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엔 작은 편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 아주 짤막하게 고 사장님 가시는 길 여태 받았던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봉투에 돈을 넣었을진 100번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봉투를 부위함에 넣지 않고 따로 보관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돌려줄 심산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발인까지 모두 끝마친 후 저는 명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 사장님 큰아들이에요. 오늘 어머니 잘 보내드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발인까지 제가 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오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은 너무 급하게 보낸 것 같아서 식사도 할 겸 또 줄 것도 있고. 마침 제가 조금 있다가 퇴근이라서요. 제가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장소 문자 남겨주세요. 저는 명호 씨에게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오라고 주소를 남겨줬고 정확히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명호 씨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좋을까 한참 동안 고민하다 가방 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명호 씨의 손에 쥐어주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조금 금액 확인해 봤어요. 인간적으로 받기엔 너무 큰 액수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돌려주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네? 아닙니다. 이건 꼭 받아주셔야 돼요.
고 사장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신 게 얼만데 그거 값으로 다 환산하면 이거 100배도 모자라요. 아니에요. 그 돈을 받는 건 어머니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진짜 고 사장님 아들 같네요. 사실 처음 취업했을 때 고 사장님께 돈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첫 월급 탔다고 용돈 하시라고 보내드린 거였는데 어찌나 전화로 제게 욕을 하시던지 야 이 녀석아 넌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녀석이 이렇게 큰 돈을 덥석덥석 남한테 줘? 그래가지고 장가 가겠냐 이놈아? 막 이러시면서요. 너무 불같이 화를 내셔서 그때부터 몰래 돈을 모아서 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이 봉투에 담긴 돈이요. 조의금으로 드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저희 어머닌 명호 씨한테 대가를 받아내려고 도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진짜 아들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도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명호 씨는 그냥 돕고 싶은 마음에 도운 아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울먹거리며 말을 끝마치자마자 명호 씨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카페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꼭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부조금은 신랑이 끝에 결국 명호 씨의 품에 꼭 안겨줬답니다. 혹시라도 정말 어머니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쓰고 싶다면 어머니가 생전했었던 선행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라는 말도 함께 전해줬습니다. 뭔가 의미 있게 쓰인다면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후 명호 씨는 저와 친형제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좀 많이 어리긴 했지만 그래도 집안에 막내 남동생이 생겼다 생각을 하기로 했죠. 어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나중엔 저희 쌍둥이 동생들과 아내에게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처음엔 낯을 좀 가리나 싶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금세 가족처럼 가까워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명호 씨, 아니 명호를 많이 따르고 좋아해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저희 어머니도 이 광경을 보고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시겠죠.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와 명호는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인연이었고 서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인연을 저는 잃지 않고 쭉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